불이 집안을 삼키던 날,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버려진 아이를 업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도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10년 뒤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된 그 아이가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가 찾아 헤맨 사람은 국밥집 식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외곽 남한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최씨 상단의 집은 늘 분주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짐꾼들이 드나들고 사랑채에서는 장부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상단이라는 소문답게 대문 안은 언제나 사람 냄새와 물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활기찬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채 깊숙이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유는 그 안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4년째였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침마다 서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핀잔은 늘 돌려서 왔습니다. 반찬이 짜다느니 옷고름이 빗돌다느니 허나 그 말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견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도겸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남편 최준혁의 이복 동생으로 12살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왼팔이 불편해 물건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고 도겸은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자랐습니다. 밥은 부엌 한켠에서 먹었고 잠은 광역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도겸을 눈에 띄지 않게 다루었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만이 달랐습니다. 최준혁은 장사 수완이 좋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도겸 앞에서만큼은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나치다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고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 조용히 먹을 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유는 그 장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남편이 그 아이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을, 남편이 지방 운송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대문 앞에서 짐을 꾸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저 아이만은 버리지 마시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길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 몇 장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밤사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한 채였습니다. 허나 바람이 거셌습니다. 불씨는 순식간에 옆 창고로 옮겨 붙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타고 번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최씨 상단의 창고들이 연달아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불타는 소리가 뒤섞였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벌건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찌르는 연기 냄새가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방 안을 부지런히 오가며
종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함이 꺼내졌고 금부치와 장부가 보자기에 급히 쌓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이 매서웠습니다. 수십 년간 상단을 지켜온 사람답게 위기 앞에서도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불빛이 가까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길이 솟구치는 것이 보였고 열기가 얼굴까지 밀려왔습니다. 짐꾼들은 저마다 짐을 들고 뛰었고 몇몇은 이미 대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눈에 도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광 옆 작은 방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서운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왼팔을 가슴께에 붙인 채로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얼른 따라오지 않고 뭐라는 거야? 나갈 채비를 해. 서윤은 도겸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 짐짝까지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보자기를 든 종을 앞세우고 주저없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함께 있던 친척들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등 뒤로 불길이 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발밑에 흙이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도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작고 가느다란 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불편한 쪽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윤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기가 짙어지고 불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도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길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재 소식이 퍼지자 인근 주민들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마다 보따리를 이고 지고 아이를 안고 가축을 끌며 좁은 길을 메웠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달빛 하나의 의지에 걷는 행렬은 느리고 무질서했습니다. 그 사이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계속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도겸의 손을 잡고 그 행렬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도겸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왼팔이 불편하니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에서 자꾸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지만 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밀치듯 지나갔고 아이는 그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서윤이 팔을 붙잡아 세워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일행은 어느새 몇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친척 여인 하나가 뒤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우리까지 떨어지겠네. 그냥 두고 빨리 와요.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걸음에 속도를 맞추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최 씨가 멈춰 섰습니다. 보자기를 든 종을 옆에 세운 채로 서윤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최 씨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년이 쓸데없는 정만 많다. 주변의 몇몇이 걸음을 늦추며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겸이 서윤의 손을 살짝 당겼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도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도겸이 조심스럽게 등에 올라탔습니다. 가벼웠습니다. 12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 씨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친척들도 말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들을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길은 여전히 혼잡하고 어두웠습니다. 도겸의 무게가 등에 실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또 한 발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걸었습니다. 등 위의 아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행렬이 가늘어졌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산길이었습니다. 달빛도 나뭇가지 사이로 듬성듬성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더 느리게 걸었고 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도겸을 등에서 내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횃불 여럿이 나무 사이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사람 그림자들이 행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적대였습니다. 어림잡아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피난민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짐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이도 있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이도 있었습니다. 행렬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도겸을 끌어당겼습니다. 길 옆으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그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게 하고 잡목 사이 깊숙이 숨겼습니다. 도겸은 눈을 크게 뜬 채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나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절반을 도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나무패를 감쌌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찾으러 온다. 도겸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을 들어 아이의 입술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잡목을 손으로 끌어당겨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발소리를 크게 냈고 돌부리를 차며 달렸습니다. 시선을 끌어야 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횃불을 들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잡혔습니다. 굵은 손이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몸이 돌아갔고 땅이 기울었습니다. 서윤은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채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앞으로만 두었습니다. 도겸을 숨겨둔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그쪽으로 향하면 아이가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발이 땅에 질질 긁히면서도 시선은 오직 도적들이 이끄는 방향만을 향했습니다. 산길 어둠 속
잡목 뒤에 숨은 아이는 손 안에 나무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였습니다. 서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람소리와 아이의 작고 떨리는 숨결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서윤은 노비로 팔렸습니다. 도적대의 손에서 몇 번 더 넘겨지다 결국 남쪽 지방 어느 부잣집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래하고 밥 메고 물 길어 나르고 불 지피고 다시 빨래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바닥이 굳었습니다. 볕에 그을리고 살이 빠졌습니다. 허나 서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 푼이 생기면 모았습니다. 두 푼이 생겨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패의 나머지 절반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로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한편 도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길을 지나던 객주 하나가 잡목 사이에서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습니다. 도겸은 나무패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객주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딱히 선한 마음에서라기보다 쓸만해 보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도겸은 정말로 쓸만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쳐주면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거래처별 외상 금액을 줄줄 외웠고 이익과 손해를 어른보다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팔이 불편해 짐을 나르는 일은 서툴렀지만 장부 앞에 앉으면 달랐습니다. 객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내 도겸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장사꾼 밑에서 자랐습니다. 도겸은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허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나무패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쪽짜리 패였습니다.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쥔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겸은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수님을 찾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그 한 문장이 도겸을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도겸의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날을 버텨냈습니다. 10년이 지난 한양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종로 큰 길을 따라 상단들이 즐비했고 저마다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겸 상단이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습니다. 허나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고 오가는 물건의 질이 달랐습니다.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도겸이라는 이름은 이미 묵직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최도겸은 22살이었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고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왼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장부를 검토하거나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면 말이 적고 판단이 빨랐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거래처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종처럼 자랐던 아이가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매일 아침 나무패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패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종로 한쪽 골목 안국밥집에서는 서윤이 국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노비 생활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온 것은 2해 전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몰락해 있었고 최씨 상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친척집 처마 밑을 전전하다 결국 시장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걸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때 상단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를 챙겨다 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서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허드렛 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에 나와 그릇을 씻고 장작을 패고 국물을 날랐습니다. 손님들은 서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손님들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거리를 살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상당과 서윤의 국밥집은 걸어서 몇 분 거리였습니다. 허나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겸은 형수가 한양에 있다는 것을 몰랐고 서윤은 그 아이가 이 거리의 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종로 일대에서 도겸 상단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는 시장 구석구석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최 씨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시장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던 최 씨는 도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귀를 세웠습니다. 첩의 자식, 팔이 불편한 아이. 틀림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루한 옷을 매만지고 머리를 추슬렀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폈습니다. 오랜만에 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겸 상단 앞에 당도했을 때 최 씨는 잠시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겸은 사랑채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파였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다. 내가 어릴 때 널 거두어 키운 사람이야.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허나 최 씨는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기울었는지, 자신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도겸을 얼마나 애써 돌보았는지를 막힘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처럼 유창했습니다. 도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불분명했고 반박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버리고 도망간 며느리는 이미 죽었다. 도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피난길에 서윤이 먼저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도겸을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만 챙겨 도망쳤으며 이후 타지에서 병을 얻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돌아간 뒤 도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는 그대로였고 붓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다고, 그것을 쥔 손이 살아있다고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지금껏 버텨온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보다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도겸은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밥을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무패만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양 최고의 젊은 상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종로 큰 길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겸 상단의 행렬이 그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 짐이 쌓였고 상단 사람들이 앞뒤로 늘어섰습니다. 도겸은 수레 옆에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서윤이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앞치마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이 빈 그릇을 들고 몸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술의 옆을 걷는 젊은 상인의 허리춤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패였습니다.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서윤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감촉을 찾았습니다. 나무패였습니다. 오래되어 닳았지만 쪼개진 단면은 그대로였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도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얼굴 위에 쌓여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겸이 수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다가서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도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품속의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도겸이 허리춤의 것을 떼어냈습니다. 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딱 소리도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최 씨도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겸이 일어섰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나를 살린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분입니다. 최 씨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상단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겸이 그녀를 상단 안으로 모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은혜가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 거리의 사람들은 그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